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네, 공주의 2부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주, 제 사랑 공주 알아 죽는 맨날 생각하면서 맨날 공주아리, 앓거든요. 공주아리. 공주 또 가고 싶다. 그런 공주의 조금 더 딥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공주라는 이름 지명과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조금 앞에 얘기했던 뭐 볼거리 즐길거리랑 좀 연결해서 제가 포문을 열고 그 뒤에 주종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주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옛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옛 이름이 웅진입니다. 웅진. 웅진. 네, 웅진. 예. 뭐 조선시대 막 이럴 때까지는 웅진으로 불렸는데, 이 웅진에서 웅자가 웅자이고요. 그 진자가 나루터 할 때 그 진자입니다. 그래서 웅진이라는 한자 이름을 풀어서 우리나라 한글로 좀 설명을 하면 곰나루예요. 곰나루. 곰나루라는 지명이에요. 공주에 보면은 강에 이쪽에 보면 고마나루라는 게 있습니다. 고마나루. 이 고마나루가 곰나루가 되고 웅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마나루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곰나루 전설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보통 이렇게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이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건 너무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7화인데 그 앞에만 보더라도 뭐 지난번에 봤던 진도만 하더라도 뭐 진도 이 맞습니다. 길에 그 길에 뭐 이야기가 얽혀 있고, 우리가 어디 뭐 나무를 보거나 산에 가거나 강에 가도 다 이제 유래가 되는 이야기들이 다 하나씩 전해져 오거든요. 곰나루 전설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특이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목할 점,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이야기 자체가 공주라는 도시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요 공주의 마스코트가 곰이거든요. 이 곰도 이 곰나루에서 나왔고, 어딜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 이런 지역의 전설을 자기 지역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좀 삼은 만한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공주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국문학계에서는 이 곰나루 전설과 관련된 논문이 아주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매년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되게 핫한, 그러니까 스테디셀러이자 여전히 핫한 뭐 약간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제가 폭주종님께 질문을 할 테니까요. 네.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지 제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실 수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곰나루 전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살았는데요. 이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앞에 암컷 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암컷 곰이 남자를 납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굴로 데려가요. 그리고 굴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갈 때 뭔가 사냥을 해야 되거나 먹을 거를 가지러 나갈 때는 굴 입구를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막아놓고 나갔다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면 남자랑 이제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둘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남자 나무꾼이랑 암곰 사이에서, 곰 사이에서 자식이 좀 여러 태어납니다. 뭐 한 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이고 3명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식을 낳고 살다가 약간 곰이 약간 방심을 한 거예요. 이제 아이도 생겼고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산 지가 몇 년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굴 입구를 열어놓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남자가 이거 옳았구나, 기회다 라고 하면서 굴을 탈출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고마나루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배를 하나 타고 떠나버려요. 곰이 이제 뒤늦게 자기 남편이 도망간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돌아오라고. 와와와 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남자는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결말이 조금 다양한데요. 이 곰이 그래서 슬프고 너무 화가 난 곰이 자식을 찢어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이 강에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혹은 한 명은 아빠가 데리고 가고
한 명은 엄마 쪽에 있는 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 쪽에 있었던 자식은 죽고 아빠가 데려간 자식은 조금 돼서 유독 똑똑해서 뭐 되게 유명한 선비가 된다거나 유명한 음. 장수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곰이 빠져 죽은 후로 그 지역에서 배가 지나갈 때면 너무너무 풍랑이 유독 많이 나서 사람이 막 죽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곰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당을 하나 짓고 그 뒤로부터는 매년 이제 제사를 올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게 곰나루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얘기 쫙 들으시면 예.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곰과 결혼한다는 데서 단군 신화 같기도 하고요. 곰을 배우자로 삼는 게.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가둬놓고 한다는 게 네. 이제 유명한 선녀와 나무꾼 같은 못 약간 돌아가게 그런 하는 느낌도 나고 온 이렇게 막 곳에서 못 애기 돌아가게 태어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방심해서 이렇게 떠나는 얘기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는데 좀 약간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야기 같은데요. 저 결말이 이제 네. 찢어 죽이니까 네. 그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 비극적인 그 결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곰이랑 인간이 결혼한다는 게 단군 신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군 신화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군 신화와 연결해서 분석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의 좀 큰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곰이랑 인간의 결혼, 동물이랑 인간의 결혼이라는 게 보통은 신성한 결과가 됩니다. 네. 음. 용이랑 막 용 아버지 네네네네네.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뭐 왕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전해지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속성이 좀 다른 두 개가 연결될 때는 그 자식이 뭐 아니면 도예요. 신적인 속성을 음. 갖거나 아니면 인간보다 못한 동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데 단군 신화에서도 이제 단군이 그렇게 대단하고 좀 비범하고 남과 다르게 한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곰이라는 그 속성, 남들과 다른 좀 구별되는 변별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곰나루 전설도 그 연속선상에서 동물이랑 인간이 결혼했다는 어떤 좀 특이한 모티프 그리고 그 자식이 그러면은 반인반수인 음. 거잖아요. 걔는 곰일까 인간일까 막 이런 궁금증을 좀 갖고 간다는 데서는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단군 신화는 해피엔딩인데 걔가 남과 다른 변별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 풀렸는데 이 곰나루 전설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주목해가지고 뭔가 이 신화라는 이야기가 전설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준다. 뭐 음. 요렇게 조금 분석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곰나루, 웅진이라는 지명이랑 연결해가지고 지역 전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고 어떻게 지역에서 콘텐츠로 다뤄지는가 뭐 이런 분석도 좀 이루어졌고 이 백제 문화권이 실제로 곰 숭배하고 곰 토테미즘을 믿는 그런 부족들이 조금 더 살았다는 그런 실제 뭐 그런 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연속선상에서 아마 곰을 토테미즘으로 삼던 그런 부족들이 다른 이제 부족과 만나가지고 관계 요런 내용들도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이런 곰 인간 결혼 이야기가 한국의 단군 신화나 곰나루 전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역, 특히 이 동북아시아 지역 있죠. 일본, 만주, 아누이족 이래서 러시아랑 옛날에 홋카이도 지역에 살던 지금의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살던 원주민 그 지역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전해집니다.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곰나루 전설이랑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곰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찢었는데 아이의 반은 인간이 되고 나머지 반은 곰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이랑 곰은 형제다라고 그렇게 믿는 부족의 신화들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아주 많이 전해지는데요.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한 게 이 오키나와 지역 가장 최근 이 곰나루 전설 가장 최근 연구에서 오키나와 지역의 곰나루 전설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네. 해피엔딩입니다. 좋네요, 좋네요. 저는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남자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표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암곰이 나타나서 이 남자를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둘 사이에 사랑이 짙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데 남자하고 아이가 지나가는 배를 이제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 남자를 구하러 온 배를 발견을 해서 그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떠나면서 기다려. 나 인간 세상 좀 갔다가 올게. 이렇게 하면서 떠나요. 근데 암곰이 엄마 곰이 떠난 가족 남편이랑 아이를 그리워하다가 맨날 울다가 해변에서 서서 이렇게 선체로 죽습니다. 인간 세상에 가서 살던 아이가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데리고 함께 무인도를 찾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죽어 있는 거, 그 엄마 곰이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 유골을 잘 이게 수습하고 제사도 지내고 해서 이걸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그 사는 인간 세상에. 가지고 와서 이제 신으로 모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키나와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뭔가 네. 고립된 길을 잃은 나무꾼, 난파당한 남자 이런 것도 비슷하고 이 상황에서 곰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비슷하고 네. 인간 세상으로 떠나는 것도 비슷한데 그 중간중간에 세부 디테일이 너무 달라요. 곰나루 전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착, 감금, 그리고 파격적인 결말, 음. 파국. 그래서 약간 좀 막장 드라마, 뭐 스카이캐슬 뭐 음. 아내의 유혹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난다면 네. 이 오키나와에 전해지는 곰 이야기는 좀 더 해피, 사랑, 우리의 행복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되게 이 곰이라는 거, 이 어머니 곰이 되게 뭐랄까 순종적이고 네. 굉장히 사랑을 베푸는 그런 네, 존재잖아요. 네. 떠난다고 했을 때도 막 슬퍼하지도 않고 그래 갔다 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엄마의 유고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음. 있어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요런 게 좀 재밌어서 제가 좀 곰나루 전설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 녹음하는 게 사실 네.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 계정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잖아요. 저희 개인 계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곰나루 전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게임 기획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약간 그 인터랙티브 게임처럼 해가지고 네네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그런 선택하면 식으로 막 애가 해서 찢어지고 막 저는 그런 이 자식이 주인공입니다. 아. 선택을 자식이 잘못하면 죽는 건가요? 주인공 그 결말은 없었나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예고편처럼 하면은 저는 그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이 자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이야기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동물이고 한 명이 인간이면 네. 보통 되게 신성한 속성을 타고나서 잘 풀리는데 여기 음. 이 이야기에서는 자식이 잘 풀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야기에서 찢겨져 죽은 자식도 있고 살아서 인간 세계로 간 자식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인간 세계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인간 세계로 가면 이 사람은 사람이랑 100% 똑같을까? 아니면 어떤 음. 곰적인 습성? 동물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살면서 그런 습성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발현이 되고 도움이 음.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막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어가지고 제가 했던 거는 약간 추리 수사물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 자식이 인간 세계상에 간 자식이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벼슬을 이제 얻었는데 자기 고향에서 이 웅진 일대에서 이 미해결 살인 사건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곰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냄새를 되게 잘 맡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같은 거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웅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의 흔적을 막 따라가면서 살인 사건을 푸는 그런 식의 내용 아. 으로 조금 기획을 세상에 탄생하진 못했고 게임으로 나오지는 못했고 일단은 기획 정도 수준에서 좀 그쳤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남편도. 아, 왜냐면 예. 그렇게 낳고 살았는데 억지로 그 살았던 건가요? 도망간다고?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날개를 예. 찢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처럼 이 예. 남자도 기회가 되자마자 음. 배를 타고 떠나버리고 근데 또 곰은 막 그 뒤에서 아이 찢어버리고 막 이런 게 아, 그죠.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공주에 가시면 이 고마나루 그쪽에 사당이랑 잘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이게 그 뭐랄까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상들도 음. 좀 있고 네. 그 옛날부터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사당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너무 배가 불러서 좀 나는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근데 그것 말고는 관광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강을 보는 것밖에 네네네. 없어가지고 관광지로 막 이렇게 주목받거나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지만 한번 뭐 고즈넉한 곳을 좋아하신다면 그 소나무 밭길과 강을 구경하실 분이라면 한번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화적 기원과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하나의 이 대표적인 유물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북쪽 네. 픽은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부여에 있는 예, 백제금동대학로. 부여에서 발견이 되었고 지금도 부여박물관에 있죠. 지금도 맞아요. 부여박물관에 있고. 대표적인 유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백제금동대학로는 모두들 다 들어보셨겠죠. 학교에서든 뭐 뉴스에서든 정말 대표적인 한국의 유물로 또 백제의 유산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라떼는 역사책 표지에 금도대학로가 있었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어땠는지 역사인가 모르겠네요. 사회인가 저도 그런 책을 본 것 같기도 있었다고 한데. 라떼는. 금동대학로가 왜냐하면 그 예술성이 굉장히 수준 높은 한국의 유물로 이제 손꼽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백제금동대학로를 두고 약간의 설왕설래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개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모든 거에 앞서서 말씀드릴 거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는 이런 유물이다, 저런 유물이다, 이런 상징이다, 저런 상징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유물이나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기록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서 뭐 교차 검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백제금동대학로는 제작 시기부터도 사실은 거의 1500년이 된 유물이다 보니까 관련된 네. 기록이나 혹은 증거가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떤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는 이제 아까 말하신 송산리 고분 주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곳이 과거에 이제 추정하기로는 위덕왕, 백제 창왕 위덕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성왕이 유명하잖아요. 백제 성왕. 이 성왕의 네.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위덕왕이 신라를 공격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좋다, 공격을 해라라고 해서 위덕왕이 신라와 전쟁을 하는데 성왕이 이제 백제의 아주 명망 있는 군주였기 때문에 이제 전선을 돌면서 이제 군인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으러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순시를 하다가 매복하고 잠복해 있던 신라군에게 의해 죽게 됩니다. 그건 역사의 팩트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황산벌 영화에도 이제 후대의 얘기지만 백제 신라 김춘추랑 연개소문 뭐 이렇게였나요? 하여튼 이렇게 대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백제 대표가 구수한 사투리를 쓰면서 야 너희들이 우리 성왕을 오프닝에? 죽인 지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 성왕을 죽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왕의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백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었던 거고 그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거고 특히나 그런 이제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아들이었던 위덕왕 창왕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또 얼마나 또 뭐랄까 슬픔과 한이 있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이 백제금동대학로가 만들어진 것도 성왕에게 제사를 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발견된 곳도 사찰 중에서 이제 왕가를 위한 곳이나 혹은 왕가가 세우거나 혹은 왕가를 위해 기도하는 절을 원찰이라고 하는데 이 원찰의 부속 대장간 자리에서 발견됐다라고 전해집니다. 뭔가 왕가와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예. 이러한 백제금동대학로로 오늘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건 백제금동대학로의 다양한 이미지와 도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성격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많이들 들어보시고 이야기되는 건데 도교와 불교가 함께 공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의
삼교를 한반도에서 나름대로 이제 접합하고 수용한 거다.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낸 결과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교적 해석으로 이건 거의 다 불교다. 이 대부분 불교적인 상징물이고 불교적인 연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제가 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궁금한 게 이게 불교, 도교, 유교의 색채라는 게 예, 뭔가 의견이 분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유물의 성격이나 뭐 사용 용도라던가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왜 그게 그렇게 핫한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제 문외한은 이해할 수 음, 없는 거죠. 이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맞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도 뭐냐면 제가 본 글이 이제 한 불교 언론에서 나온 기사와 칼럼이었는데요. 백제 금동 대학로가 이제 한때 이제 도교를 주제로 한 도교 특별전에 박물관에 전시가 된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어떤 분께서 불교 언론에 아니 근데 백제 금동 대학로는 불교적인 유물인데 이거를 도교 특별전에 전시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유물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거고 한국의 불교 문화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된 거다. 잘못된 일이다. 요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신 뿌이뿌이 이야기하신 글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백제 금동 대학로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유물을 발견하면은 이름표가 붙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우리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름에도 백제 금동 대학로 이거는 만든 곳이 백제 그 재질이 금동 그리고 이 종류가 금동? 대학로니 있기 때문에 용도가 용도가 대학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사상적 연원이 없는 이름인 거죠. 네. 객관적인 이름인 거죠. 근데 이 이름을 뭐 용봉, 용할 때 용, 봉황할 때 봉, 용봉이라는 어떤 도상을 써서 이름을 짓는다면 이건 도교적인 이름이다. 불교적인 이름이다. 이런 식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도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면 또 백제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이라면 각자 입장을 가진 분들마다 혹은 다른 해석을 가진 분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걸 설명하고 싶고 각자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규정해야 올바르게 활용하거나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혹은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해내고 이해하려고 나름의 뜨겁진 않지만 약간의 논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운을 띄우기 위해 백제금동 대학로 위에 맨 윗단에 새 모양의 상징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봉황이다, 주작이다, 금계, 계룡 이 각자 이게 다 보는 시각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주작이라 하고 누군가는 봉황이라 그러고 누군가는 불교적인 힌두교의 가루다라는 신이 있잖아요. 새 모양을 한 신. 네. 그 힌두교의 가루다가 불교로 수용된 힌두교면 금시조. 이제 인도의 힌두교죠, 그죠? 그쵸. 힌두교가 불교에 불교 수용된 쪽이겠네요. 가루다를 수용한 금시조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백제 금동 대학로가 도교적인 상징을 가진 도교적인 유물이다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에 있는 용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봉황 이 용과 봉황이라는 두 가지 상징을 대칭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과 봉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백제 금동 대학로의 양식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박산향로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박산향로는 이제 도교에 나오는 신비한 산인 박산이 중국의 동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산인데요. 신선의 세계를 형상화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산입니다. 이 박산의 모습을 가지고 향로를 만든 박산향로인데 박산향로의 양식인데 이 박산에서 봉황이 그리고 용이 각각 양음을 대표하는 신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용은 아래, 봉황은 위에 있다는 게 음양을 맞춘 음양사상이고 그리고 맨 윗 봉우리에 5명의 악사가 악기를 치고 있는데 이 5명의 악사가 오행이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 구현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동물과 인간이 맞아. 구별이 없고 인위적인 것이 모두 해체된 이런 이상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논이는 모습 혹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새의 몸을 한 동물 이런 상상의 동물들 이것들이 자연과 일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삶을 즐기는 자연과 하나가 된 신선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으로 불교 측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 측에서는 역사적인 또 배경을 보더라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음. 것처럼 이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곳이 이 왕실의 원찰, 불교 사찰에서 음. 출토가 되었다는 것, 성왕이 활동하던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백제 불교가 굉장히 성장했고 불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박산향로의 박산이 도교의 박산인데 사실은 이 박산이 불교에 있는 수미산, 이상적인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미산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런데 이 박산은 신선은 육체가 있고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성황을 추모한다는데 영원히 사는 신선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향로에 불교적 상징인 연꽃, 음. 연잎 이런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유물이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맨 위에 있는 새 형상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게 목에 여의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있어요, 목에요. 목에 이렇게 여의주를 하고, 뭐 여의주인지 아닌지는 또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충술 같은 게 있어. 이걸 불교라고 하는 분들은 여의주를 했다는 게 이게 그냥 새가 아니라, 그냥 봉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가루다가 불교에 수용된 금시조다. 그런데 이게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이 아까 박산이 아니라 수미산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 그 돈황석굴 같은 석굴 사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석굴 사원에 가면 이렇게 천장이나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석굴에 있는 그림들이 수미산을 형성한 그림들이 많아요. 수미산 그림이. 여기에 보면은 용과 금시조가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에 금시조를 이렇게 올렸다. 맞습니다. 수미산의 위에 금시조, 아래 용해서 이거는 중앙아시아의 석굴과 유사한 형태의 도상을 가진 불교적인 상징물이다. 여기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이거 이야기하는 측은 또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하면은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가 굉장히 발행했기 때문에 아니 삼국시대에도 유교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교 낄낄빠빠 아닌가요? 낄낄빠빠 그렇죠. 못하고 유교가 왜 네. 갑자기 유교가 왜 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냥 들이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일본의 유학을 전파한 곳이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백제랑 시기에 일본이 이제 교류를 많이 했지 가까웠다는 않습니까?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학 이 삼국시대 때 유교와 유학을 이야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태학, 유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태학회라는 태학의 기관이 중요한데 사실은 백제의 태학이 언제 설치되었다는 이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의 사례를 봤을 때 고구려의 그 율령 유교적 법 체계가 반포될 때 동시에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학이 설치됐다는 걸 고려하면 이제 백제의 초기 고이왕 때 율령이 반포될 때 그 전후로 당연히 태학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학이 있었다는 근거는 등장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근초고왕 시기에 이제 태학의 교수를 맡는 박사가 어떤 문헌을 편찬했다 이러한 기록도 있고요.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 오경 박사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박사와는 좀 다르겠죠.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춘추와 같은 유교의 경전에 능통한 사람을 오경 박사로 임명하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가르쳤다는 걸 보면 백제의 사실 유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 시기의 유교 문화는 흔히 우리가 조선시대 주자학이라고 하는 주희 혹은 또 다른 계통에서 왕양명의 양명학 이런 새로운 형태의 조금 더 지적인 유교 전통이 발달했다는 시기라기보다는 시경이나 역경, 주역과 같은 책을 이용한 것도 사실은 같은 중국에서 온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 금동 대학로의 도상을 보자면 이 악사들이 음악을 하고 동물들이 막 자연스럽게 인간과 논의는 모습이 이게 주역에 나오는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세계다. 신과 인간이 음악으로 함께 즐기고 온갖 짐승을 이끌고 다 함께 춤을 추는 유교적인 이상사회의 모습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가장 처음인 하나라의 신화 속의 인물인 순임금이 음악을 연주할 때 봉황이 와서 그 음악에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다섯 악사가 위쪽에 상단에 중요하게 자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다섯 악사도 이 다섯 악사가 봉황을 부르는 것이고 이 봉황을 불러서 유교적인 태평성대를 상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설명하기를 이제 이 창왕이 자신이 주도한 전쟁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위로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전쟁을 막 일으킨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들을 잘 보살펴서 봉황이 내려오는 태평성국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유교적 이상사회의 염원을 담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특히 불교계에 대한 어떤 반박도 있더라고요. 뭐 연꽃이 있다는 것도 연꽃이 불교 거냐? 뭐 불교 그렇지. 이전에도 연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음. 불교분들은 거기 또 코끼리를 탄 사람이 있거든요. 아, 네. 코끼리를 탄 도상은 이 불교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박산향로 있잖아요. 네네. 이 박산향로를 또 어떤 분은 또 박산향로가 도교적인 게 아니라 또 불교 도상이 많은데 연꽃이 대부분이다. 근데 백제 금동 대학로는 연꽃 비중이 작다. 그러니까 또 뭐 이게 또 불교로만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은 각자의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논란은 논란인데 개인의 생각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주종님은 내용 조사하시면서 혹시 어떤 주장에 가장 마음이 가셨어요? 제 생각이나 혹은 제가 동의하는 생각은요.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21세기에 와서는 예를 들어 도교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도 있고 또 불교의 종교 전문가인 스님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건 도교적이야, 이건 불교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시대를 살았던 백제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적인 정체성이 나는 불교도니까 불교적 도상이 가득한 예술품을 만들어야지 도교는 조금 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 과거 자료들이 있는데요. 먼저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삼국유사에 그 선도 성모 수의 불사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비구니 지혜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지혜라는 비구니 스님 꿈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이 성모상이 신선이 된 성모산이 안흥사라는 불전을 지을 돈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도교의 신선이 절을 지을 돈을 주겠다. 그러니 너의 절에 불상과 함께 도교의 신들도 모셔서 공양해라 라고 이 꿈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구니 지혜 스님은 이 말대로 비용을 획득해서 절을 짓고 그 절에 도교의 신들도 함께 모셨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신라시기 최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뛰어난 최치원이 난랑비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최치원이 이제 풍류라는 신라의 풍류가 있잖아요. 풍류. 이 풍류라는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풍류의 가르침의 기원은 불교, 도교, 유교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만물과 접하여 다 조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교든 불교든 외부의 문화가 유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난 유교인이야, 난 유교도야 이런 정체성은 사실은 지금 없었겠죠. 오늘날에나 확인할 수 있는 근대적인 소속감인 것 같고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포괄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혼합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이것도 완전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어떤 한 몇 예술가가 이 대학로를 만들 때 그리고 누군가 이 대학로를 계획하고 디자인할 때 이건 박산이야, 이건 수미산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쵸. 네. 이상향의 어떤 신화적인 상상의 산을 만들다 보니 당연히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화적 코드인 박산과 수미산의 이미지가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도불유가 있으니까 유교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하고 뭔가를 할 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물론 지분이 있겠지만 완전 직접적이진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유물을 딱 봤을 때 제가 이 금동대학로 그 사진 띄워놓고 제가 설명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사진을 딱 봤을 때는 일단 도교적인 느낌이 드는 거는 엄청 직관적으로 딱 도교적인 느낌이 들어요. 일단 어떤 새라던가 막 산이 있고 뭐 이렇게 신선들이 있고 이러는데 신선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도교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즐겁게 논일고 신선들이 노는 산이구나 이런 느낌이라서 도교적인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주변의 백그라운드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이 애가 어디서 나왔고 사찰이었고 뭐 아마 이거를
아버지인 성왕을 이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을 것이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들으면 아, 이제 불교적인 것도 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폭주종님이랑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더 세분화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는 게 사실 진짜 근대에서 이루어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분야를 쪼개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근대적인 접근이라서 이걸 만들던 시기에는 뭐 도교다, 불교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그 도교와 불교와 유교가 애매하게 이렇게 버무러진 그 어떤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생각이 도교적이라고 하는 들어요. 것들도 있었겠고 지금 음, 불교적이라고 하는 요소와 어떤 상징과 의례와 신앙이 다 있었겠지만 또 그거를 그쵸. 수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것도 뭐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추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맞아요. 추측하기로는 아마 불교 것 혹은 도교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맞아. 그리고 이게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양쪽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또. 이걸 뭔가 이렇게 뭔가로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명칭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는 그걸 좀 이렇게 확 반영하지 않은 게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재밌네요. 이런 거 자체가 재밌고 저는 이렇게 백제 금동 대학로를 오랜 시간 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공주하고 부여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무령왕릉과 금동대왕로 그리고 이 곰 마스코트 곰나루 전설에서 나오는 곰 마스코트를 보러 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 방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주가 진짜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폭수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험 활동이 너무 많아서 네. 어린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놀기 너무 좋은 즐기기 좋은 그런 곳이고 중학생부터 청년까지 청소년부터 한 청년 20, 30대까지는 공주 이쪽이 워낙 핫플이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재민천을 중심으로 예쁜 카페, 독립 서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힙한 핫플을 좀 즐기고 싶은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그 이상의 40, 50, 60대 너무 번잡스럽지 않고 그냥 이제 자연을 좀 즐기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 강이라던가 백마강도 있고 뭐 갑사도 있고 그런 것들 이 단풍, 억새 이런 것들, 국화 이런 것들이 좀 오감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공주가 아닌가. 음, 그리고 또 부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심드렁 찐수다에서 다룬 지역 중에서 제가 가본 곳도 있고 안 가본 곳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공주부여. 1등인가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희가 또 곧 공주를 그래서 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희가 또 공주도 가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부여도 또 갈 예정이라서 아, 다른 분들도 정말 일상에 너무 쫓겨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힐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 공주 한번 가보시면 부여 한번 가보시면 진짜 만족하고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차 없고 뚜벅이들이 접근이 좋다는 거 이게 진짜 정말 음, 정말 정말 좋은 조건이니까 꼭 한 번쯤 가보셔서 오늘 이제 폭주족 픽 이야기에서 나왔던 금동대학로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곰나루 전술에서 따온 곰 곰도 한번 마스코트도 보시고. 한번 보시고 네 무령왕릉의 진묘수도 한번 보시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드렁 찐수다 오늘 공주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들어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좀 시간에 만나요. 안녕.